자, 이어서 갈게요. 2라고 쓰시고요. 이 해방 전후에 일어났던 국제회담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국제회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이 국제회담을 총체적으로 그냥 물어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편하도록 만든 방법인데, 여기 왼쪽에다 이렇게 굿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bad 이렇게 쓰세요.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은 좀 괜찮은 회담이고, 이쪽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좋은 회담이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은 43년 11월에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회담인데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미영소 정상이 만나서 미영소의 정상회담이었고, 미영소, 죄송합니다. 미영중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미영중의 정상회담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일본이 망하게 되면, 혹은 이제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망하게 되면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독립을 좀 시켜주자.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를 바로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담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한 최초의 독립 약속 뭐 이거와 관련된. 이렇게 돼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이게 이제 즉각적 독립은 아니고, 여기가 즉각 독립은 아니고, 원문에서 보면 인듀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한 절차 후, 그러니까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을 시키자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적당한 절차가 나중에 신탁 통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5년 동안의 신탁 통치를 거친 후에 뭐 해주는 걸로? 독립을 시켜주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적당한 절차 후.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카이로 회담이 이렇게 있고,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제 얄타 회담이 있습니다. 얄타죠. 45년 2월에 열리는 회담인데, 이 얄타 회담의 내용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약속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했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한 이유도 사실 이 소련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냐면 일본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일본을 치겠죠. 그러면 소련이 누구를 지원해 줄 거라고 봤어요. 일본을 지원해 줄 거라고 보고 일본이 때린 거거든, 미국을. 근데 일본의 예상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소련이 어디에 참전하겠다? 대일전에 참전하겠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과 함께 일본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참전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사실 이때가 패망이에요.
일본의 완전히 그림이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반드시 소련이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연합할 거라고 봤어요. 자기네들과 연합할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자신 있게 때렸던 거예요, 미국을. 소련의 대일전 참전. 참전 약속이죠. 참전을 했다는 게 아니고 참전 약속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미영소의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이제 이게 수능이래. 이게 문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이제 그 나라들을 외우는데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기출이 한번 돼가지고. 근데 기출된 문제가 뭐냐면 얄타회담을 주고 미영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외우는 게 아니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약속하는 회담인데 소련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게 답이었다고.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걸 외우는 거야.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쪽은 미영중, 이쪽은 미영수. 이렇게.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인데 미영중의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소련이 빠진 상황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약속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야,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만 알면 이거는 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최초로 그 신탁 통치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제한한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면 즉각 독립은 어려우니까 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강대국의 논리는 뭐예요? 들어서는 정부가 자국에 좀 유리하도록 뭐 이렇게 작동시키고 싶은 이해관계가 있겠죠. 이제 신탁 통치 제한이 일어난. 신탁 통치가 결정된 게 아니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 이제 그러고 나서 화살표를 이렇게 치면 이게 이제 포츠담입니다. 제가 요거는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저 보세요. 미국의 원자폭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 수소폭탄이 실험 폭파에 성공 뭐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텐데, 그게 뭐 일본에 떨어지는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폭탄의 위력이 뭐 위력의 몇 배다 뭐 이러면서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더라고요. 잘 마실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 핵은 우리가 보통 실험 폭발할 때는 지하에다 묻어놓고 벙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반경 몇 킬로미터가 꺼지고 그걸 이제 산출해서 위력을 계산해 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핵이 폭파될 때는 항공에서 터져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핵이 이렇게 쏘아지면 핵이,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상공에서 핵이 터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다 죽는 거야, 이게. 그냥 싹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야.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마그마 온도의 몇 배가 밑으로 확 찍히는 거니까. 근데 미국이 5월, 그러니까 45년 5월에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을 하는데 이게 성공을 해요. 요 사이에. 근데 미국이 지네가 이제 실험 폭발을 하고 지네가 놀래죠. 뭐 씨발 이런 게 다 있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탁 나니까 미국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이쪽이 군사력이 아무리 월등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핵 미사일이 몇 개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같이 죽는 거야. 그래 이거는 군사력의 우위가 그냥 평행을 만들어 버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미치는 거거든. 이런 무기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이거야.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걔네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고 실제로 핵을 개발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그 이후의 어떤 액션을 보면 다 이렇게 되거든. 건들지를 못해, 핵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미국이 군사력이 강해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건들 수가 없지. 제재도 안 돼. 지금처럼 이렇게 제재하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핵을 제가 지금 무슨 원자폭탄 실험 폭파에 성공하고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전의 모습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뭐 정상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는 침대에 누워 있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츠담 회담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상들도 긴가민가 했다고 그러죠. 실제로 기록에 보면 미국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즉각적인 어떤 항복,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다 일본이 지는 거예요. 말투가 이상해진 거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즉각적 항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항복을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항복을 안 해서 발생되는 상황은 다 일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석했던 나라들 정상은 이게 미영 중소가 사실 다 참석하거든요. 뭐지? 근데 그 뭐지가 바로 나타나요. 7월이죠?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져요, 원폭이. 8월 8일에 나가사키에 떨어져요. 실제로 히로시마의 원폭을 터뜨릴 때 처음에 어디로 조준을 하고 있었어요? 조준이 아니고 어디로 실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항공기로 떨어뜨린 거거든. 어디로 떨어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쿄.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많이 났었나 봐.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이유를 묻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죠. 이유를 알면 다치니까. 근데 일본이 이게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원폭이 실험 폭파했다는 걸 알았는데 경험이 있어야지. 핵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 그럼 쏴. 그래서 쏜 거야. 그래서 도시 두 개가 없어진 거야 그냥. 도시 두 개가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죠. 핵이 터지면 도시가 없어져요 그냥.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미영 중소예요. 여기 소까지 다 넣으세요. 나중에 참여를 하니까 미영 중소의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포츠담 회담에서의 우리나라의 의미는 이 최초의 독립 약속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무조건 항복 요구한 게 뭐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항복하면 바로 독립을 시키는 거니까. 독립 약속의 재확인. 재확인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모스크바라고만 쓸게. 3국까지만 씁시다.
이게 45년 12월인데 그러면 월을 좀 보세요. 이거 뭐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네? 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됐다니까요. 실제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국가 상공에서 핵이 터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원폭 투하가 일어나는 원폭 투하. 이것도 정리해보면 8월 6일 8월 8일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8월 9일 이렇게 되는 건데 나가사키 짬뽕 맛있는데 결국 이제 해방이 된 건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의 내용을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 이 내용을 이제 암기하셔야 된다. 암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의 내용. 자, 이때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뭐가 실시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미 군정이 실시되고 있던 중이죠. 그렇죠? 미 군정이 언제 선포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9월 9일에 미 군정이 선포됐다고 그랬죠? 9월 8일. 그러니까 9월 8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이 9월 6일에 9월 8일에 미군이 상륙해서 9월 9일에 미 군정이 선포돼요. 아까 전에 그렇게 정리했었잖아. 연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까 전에 거. 조선인민공화국이 며칠? 9월 6일. 미군이 언제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리고 미 군정 선포가 언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요. 미 군정이 실시 중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 미 군정 실시 중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이 열린 거야. 집중!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미영중이 회담한 거예요. 미영소, 죄송합니다. 미영소의 정상이 회담한 거고, 이게 3국이야. 중국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근데 이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는 신탁 통치를 받는 정부야. 뭐를 받는 정부야? 어떻게 받냐면 4개국에 의한. 선생님, 왜 3국인데 4개국이에요? 누구 포함시키는 거야? 중국 포함시켜서 4개국이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뭐 해주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동안은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탁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면서 이 한반도에 들어설 정부를 좀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요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려면 정부를 수립하려면 정부 수립 기구가 필요하죠. 그럼 실제로 정부를 수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을 뭐 뽑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회의하는 기구.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회의하는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다른 나라가 다 참여하지 않고 이미 이제 이때 들어와 있던 나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나라가 미국하고 소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군사위원회가 만나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부 수립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거예요. 이 정부 수립해 주려고 만든 기구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부터 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회담이 된 내용이에요. 4개국이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이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정부를 수립해요? 아니, 순서를 해보라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수립되겠죠. 그럼 미국과 소련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해서 뭐를 세워요? 정부를 세워요. 근데 그 정부는 뭐를 받는 정부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게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수립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해서 뭐를 세워요? 정부를 세워요. 근데 그 정부는 뭐를 받는 정부예요? 그렇죠.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신탁통치 실시, 이 4개국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게 바로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했던 이 적당한 절차가 일로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적당한 절차가 이렇게 결정된 거네.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했던 인딜 코스가 일로 결정된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갈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이제 정치적 소용돌이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단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는 즉각적 독립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5년 동안의 어떤 이 정부 수립이 유예되는 거 아니에요. 신탁 통치 실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이 신탁 통치 실시에 대한 이견이 반탁과 찬탁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감정이입하지 말고 보세요. 찬탁을 하는 사람들은 왜 찬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영구적인 신탁 통치가 아니죠. 몇 년만 지나면 돼요. 근데 일제 35년도 우리가 지냈는데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좀 갖고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해돼요? 어떻게 보면 과외받는 거 아니야. 과외받는 거 아니야, 선진국들한테. 걔네들이 신탁통치 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탁통치 받으면서 이렇게 배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개인 교습하는 건데 그 나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주독립을 외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엿 같은 상황이 다 있어. 일장기 내리고 씨야 그러면 뭐 성적이 올라가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견해 차이겠죠. 반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우익 진영이에요. 민족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은 무조건 반탁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민족의 수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족주의 진영이 반탁을 하죠. 이게 우익이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 이 좌익에서는 찬탁으로 방향을 잡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 사회주의 진영의 찬탁 논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게 밑에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업을 잘 안 해주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얘네들도 처음에는 반탁이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반탁이었어요, 얘네들이. 막 얘네들은 거품 물고 쓰러졌죠, 뒤로.
처음에는 얘네들이 반탁이었는데 얘네들이 찬탁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북한에 들어와 있던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게임이 들어있는 거죠. 정치적 게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탁이었는데 이렇게 바꾼 거는 누구의 지령을 받고? 소련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파생시켜 볼게요. 당구장 표시를 좀 하나 하고 우익 진영이 반탁을 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찬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반탁과 찬탁을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반탁,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안 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해방 후 상황을 그대로 볼게요. 북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합시다. 이 북쪽은 누가 주둔 중이었어요?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남한의 미군은 미군정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 미군정의 실시 방법이 어땠냐면 첫 번째 직접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글라스 메가더 포고령에 보면 나오는데 미군정이 딱 설치되고 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나라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얼음 너 왜 너 죽어?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통치라고 하냐면 직접 통치라고 해요. 신탁 통치라는 말과 관련 없어요. 자꾸 신탁 통치라는 말과 헷갈려 하는데 직접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을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 군정이 썼던 방법이 현상 유지책이에요. 뭐예요? 이게 뭔데요? 현상 유지책이 뭔데요? 일제시대 때 있었던 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 그대로 쓰는 거예요.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친일파를 처벌하는 거는 우리 민족의 입장이지 미국이 친일파를 처벌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논리?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친일파가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 민족의 입장이지 미국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는데 일제시대 때 공무원들을 그대로 쓰는 게 오히려 안정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얘네들 친일파들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안 치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업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야.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 현상 유지식 때문에. 그래서 해방 소식 일어나고 나서 경찰들 이런 사람들 막 산으로 다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경찰청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거 죽여버리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산에 숨어 있다 보니까 미 군정이 실시됐는데 이거 보니까 처벌이 안 일어나.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장실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미 군정의 관리자가 와가지고 당신 어디 갔다 지금 오냐고 막 소리 질러. 예? 일이 산더미인데 씨가 지금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앉은 거거든.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현상 유지책이에요. 그러니까 미 군정의 특징은 직접 통치하고 현상을 유지시키는 정책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미 군정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미 군정 때 뭐냐면 우익 진영을 지원했겠죠. 그리고 좌익을 어떻게 했겠어요?
탄압을 했겠죠. 이렇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남한에서는. 그죠? 그러면 좌익 진영들은 대부분 탄압을 받았으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좌익의 힘이 그렇게 강하질 못하죠, 정치적으로는. 근데 우익 진영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보니까 아씨 이상해 이게. 그래서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저 신탁 통치도 뭐같이 될까봐, 미 군정처럼. 미 군정처럼 될까봐. 그래서 우익이 반탁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찬탁을 했느냐? 소련군이 주둔하고 나서 이 소련군은 소련 군정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인민위원회 같은 걸 설치하도록 도와서 이걸 배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소련군이. 이걸 이제 간접 통치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게 해서 이걸 간접으로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소련군은 누구를 탄압했겠어요? 우익 진영을 탄압하고 좌익을 지원했겠죠. 왜냐면 어차피 들어서는 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정부면 좋은 거니까, 미소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통치를 받았던 좌익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나쁘지가 않아. 그렇게 써. 어차피 일은 누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고, 지원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치스차코프 포고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스차코프 포고문이 뭐냐면, 너희들의 해방을 축하한다. 인민위원회 같은 걸 결성시켜서 우리가 배후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해방을 마음껏 누리고 독립을 축하한다. 그리고 너희들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소련이 배후에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 더글라스 메가더 포고령은 꼼짝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치스차코프 포고문이랑 더글라스 메가더 포고령이랑 이렇게 사료를 딱 던져주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거 읽으면, 아, 미국이 이 새끼 이거 되게 나쁜 새끼구나. 소련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국회 청문회장에 들고 나와서 막 교육부 장관한테 던지고 막 그랬던 거야. 이게 씨발 빨갱이 교과서지. 이런 걸로 애들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좀 모르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흥분하지 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소련은 간접 통치를 실시하고 미국은 직접 통치를 한 거는 팩트야. 그죠? 그럼 이렇게 통치 방식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소련이 좋은 나라라서 저러는 거야? 우리를 인정해줘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랬어. 미국은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잘 보세요. 이 다 빨간색이야. 그럼 소련의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공산화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간접 통치하려고 했던 거야.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소련의 생각은 뭐냐면, 니네들이 알아서 공산화해 이거야. 미국도 이걸 아니까 이걸 막으려니까 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들이 가르쳐 주면 돼. 그거를 왜 사료를 다 없애버리냐고. 사료가 다 없어졌어. 더글라스 메가더 포고령이랑 치스차코프 포고령 교과서에다 못 쓰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소련은 좋은 나라, 미국은 나쁜 나라.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어딨어? 다 나쁜 나라야. 알겠어? 누가 좀 더 나쁘냐의 문제지. 좋은 나라가 어딨어? 좋은 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힘으로 지키는 거야. 알겠어? 누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희생할 것 같아? 만약에 희생을 한다면 그거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희생을 함으로 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희생을 했는데 얻는 게 없는데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야?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희생을 하는데 본인이 힘든데 전혀 자기한테는 이익이 안 생기는데도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부모님밖에 없다니까. 형제들도 안 그래. 형제들도 막 이래. 이러고 그런단 말이야. 자, 제가 이 현대사를 수업하다 보면 좀 답답한 게 많아서 좀 흥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주면 실어놓고 선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선생들이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왜 얘네들이 반탁을 하고 찬탁을 했는지도 또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아 그래서 우익은 반탁을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구나. 그래 이 직접 독재 현상 유지체 이게 불만이었던 거구나. 그럼 신탁 통치가 돼도 이 상황이 뭐 될 거로 유지될 거로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즉각 독립해서 우리가 정부 만들어서 친일파들 다 청산하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 정부를 세워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우익은 생각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우익의 생각이 맞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얘네들은 또 얘네들대로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우리 스스로 하면 또 북한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하나씩 착수되고 바로 왜? 농민들도 열렬히 지원해주고 대부분은 농민들이고 좋아. 사회주의 입장, 좌익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찬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이 민족주의 진영이 모여서 찬탁을 하는데 이 찬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해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쭉 쓰고 나니까 이걸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어차피 외우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긴 거는. 그냥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름 자체가 그냥 그건데?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신탁 통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총동원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뜻만 가지고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이견이 이제 결국은 자 보세요. 뭐를 만드냐면 결과론적으로 좌우 대립을 격화시켜요. 우리나라에서 좌우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는 거죠. 이제 민족주의 진영에 사는 논리가 그거죠. 저 빨갱이 새끼들, 저 개새끼 저거 씨. 찬탁을 주장하는 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된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정말 좋지 않죠. 얄타와 모스크바가 왜 이쪽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얄타는 잘 보세요. 얄타는 왜 이거냐? 나쁜 거냐? 소련이 대일전 참전하면서 미소 양국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분단되는 첫 시작은 미소 양군의 주둔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련이 이거를 하지 않았다면, 얄타회담을 안 했다면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군의 점령지가 됐을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좋고 나쁘를 떠나서 적어도 분단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소련이 들어오면서 분단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소련이 얼마나 웃긴 애들이냐면 이거 보세요. 얘들 진짜 웃기거든요. 2월에 참전 약속하잖아요. 참전 안 해요. 참전 안 한다고. 그리고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폭투가 됐잖아요. 그럼 일본 간 거 아니야? 8월 8일에 참전을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요.
소련군이 참전을 한 거는 8월 8일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전을 어디로 하냐면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 한국이 일본이니까. 그래서 소련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들 무장해제 시키겠다고 내려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차 싶은 거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 이제 이거를. 실제 참전은 언제 돼요? 8월 8일이야. 이게 연결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야.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는데 참전한 거야. 그럼 소련의 계산은 뭐야? 참전 약속해놓고 걸어놓고 어차피 일본은 망했으니까 참전하는 신용만 하고 전쟁 이후에 얻는 전리품은 나눠 먹고 미국이랑. 그 전리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한반도지. 그 러일 전쟁 때도 못 먹었던 러일 전쟁을 왜 한 거야? 근데 지금 기회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러시아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참전을 딱 한 거야. 근데 미국이 이제 참전하는 걸 보고 아차 싶은 거야. 아, 뒷대기들. 왜냐면 전쟁을 혼자 했잖아, 미국이. 소련이 도와준 것도 없거든? 그리고 어차피 이거 얘네들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지금 끝난 거야, 싸움은. 그러면 나가사키에 또 터지고 얘는 더 열심히 참전했겠지. 그래서 얘네가 참전하니까 9월 2일에 미국이 야 잠깐만 이상한 거야 미국이. 야 잠깐만 근데 너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야 소련이. 왜 들어오냐면 이제 아까 전에 했지만 일본군 무장해제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막을 수도 없어. 왜냐면 얄타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약속했고 한국은 이미 일본이 돼 있는 거고 상황이니까 대일전 참전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참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 혼자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보내기는 어려워. 아니 보낼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니까 어려우니까 금을 거서 위쪽에 있는 애들은 너희들이 보내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보낼게. 그게 38선이 그어진 거야. 9월 2일에. 그러니까 38선이 그어진 거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돌려보내자고 금을 그은 거야 가운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회담이 아니지 얄타가.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제안으로 38선이 확정되는 이게 9월 2일이라고 해방되고 나서. 지금 되게 복잡하죠? 근데 봐요.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해도 복잡한데 기본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통째로 주제 없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그냥 이걸 가지고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기본서를 읽고 이해한다는 건. 아무튼 잘 보세요. 이게 왜 이쪽에 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모스크바는 왜 이쪽에 가 있는지. 결국은 이 두 개는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거예요? 분단.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준 거야? 분단.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좌우 이념 대립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신탁통치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될 때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좌우 합작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름이 좌우 합작인 사람이 누구예요? 있었죠. 중도 세력의 이제 중재가 일어나요. 여운형이가 이제 중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운형의 이 중재안, 그러니까 여운형이 중도 좌파고 또 중도 우파의 또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중도 세력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운형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만 된다면 실제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운형이는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미소 공동위원회는 뭐를 만들려고 개최되는 거예요?
정부를 수립하려고 개최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정부 수립을 막는 거 아니야 이쪽이. 정부 수립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탁통치정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운형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 대립을 멈추라는 거야.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정부가 수립되면 일단 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정부의 구성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부 구성 요인들이 회의를 하거나 선거를 해서 신탁통치를 결정하면 돼. 민주적인 절차로. 그래 만약에 신탁통치를 하자는 쪽이 우세하면 신탁통치를 하면 되고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이게 여운형의 중재안이야. 아주 이때 당시에는 훌륭한 중재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데까지는 내버려 두자는 거야. 정부가 수립되는 데까지는 내버려 두자.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수립된 정부가 이걸 결정하면 되잖아. 자주적으로. 협상도 하고 우리는 신탁통치는 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좀 스스로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줘.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헤쳐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여운형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때 당시의 제안으로는 아주 훌륭한 제안인데 이게 먹히질 않아. 왜? 여러분들 요즘 생각하면 돼. 왜? 이게 좌우 대립이 심할 때는 있잖아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잖아. 그럼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쳐먹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현대사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다 죽어. 알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여운형의 주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 중도가 허용되지 않구나. 가치 중립적인 것이. 원래 제가 조선 후기 실학하면서 얘기했죠. 원래 위인들은 경계를 밟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다산 정약용.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농학파. 근데 과학기술이나 상공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그게 위인들의 특징이야. 박지원. 중상학파야? 토지개혁론을 가지고 있어. 제가 수업하면서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계를 밟고 서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설 수 있는 공간.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쪽의 입장을 취하는데 또 이런 내용에서는 또 그거는 가치적인 문제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물론 분단국가의 특징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할 때는 지났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게 이미 세계적으로 다 망한 이론인데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냐는 거예요. 오히려 까발려서 가르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산주의 이론은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저러니까 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낫죠. 그게 뭘 그게 발발 떨 일이에요? 지금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귀에다 꽂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미사일이나 쏴제키고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저게 나라입니까 저게?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볼 때 저게 나라예요? 그걸 뭘 두려워하냐고. 저런 애들을 두려워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저런 이념을 뭐하러 두려워해서 쉬쉬하고 안 가르쳐주고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한 것도 뭐 이러고 그 2명 죽인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정부 수립 이후 신탁 통치 여부를 결정하자. 이게 중재안이에요. 정부 수립 이후 신탁 통치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하고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지금 우익이라고 쓰고 여기다 좌익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익 진영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당이
찬탁이에요, 반탁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일단 좌우를 나눠 놓고, 이해됩니까? 좌우를 나눠 놓고 여기에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한 쪽에서는 어떤 진영의 정당이 많이 만들어졌겠어요? 우익 진영의 정당이 많이 만들어졌고, 북한 쪽에서는 좌익 진영의 정당이 많이 만들어졌을 텐데, 북한 쪽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남한 쪽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 세력, 그거를 여기다 투영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당구장 표시 하나 할게요. 자, 우익 진영서부터 볼게요. 좌익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익 진영부터 하나 볼게요. 한국민주당 기억나요? 한국민주당. 누가 중심이 돼 있다고 그랬죠? 송진우, 김성수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고 그랬죠? 요렇게만 써놓으세요. 뭐 아까 전에 한국민주당 할 때 했던 거는 쓰지 말고 다시 한국민주당이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뭐 그런 거는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김구가 귀국을 했잖아요. 누가 귀국했어요? 김구가 귀국했잖아요. 그럼 한국독립당을 끌고 왔겠죠. 그럼 김구도 반탁이에요, 찬탁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김구도 반탁이었다고. 이렇게 넣으라고 저기다. 알겠어요? 임정의 여당이죠. 얘네들이 김구가 귀국하고 와서 인사를 막 하고 그러는데 김구가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죠. 김구가 굉장히 놀랐대요.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왜냐면 얘는 얘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얘랑 친해야 되거든요. 살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얘랑 친해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 표면적으로라도 누구를 지지하면서,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살아남는 거죠. 기생충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임시정부에 기대서 기생하는 거죠. 혼자 자립은 안 돼요. 왜냐면 자립하면 죽죠.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제 말이 좀 험하죠. 근데 막 이름만 들으면 막 구역질이 나서 그래요. 독립촉성중앙협의. 넘어갈게요. 식사해야 하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인데 이게 여운형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은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겠죠. 이거는 좌우 합작이에요. 근데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여운형이가 활동했던 공간이 남한이었으니까. 해방 이후에 여운형의 활동 공간은 어디예요? 남한, 북쪽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니까 여기다 그냥 넣는 게 맞아요. 좌우 합작이니까. 그 다음에 국민당. 국민의 당 아니에요. 안재홍. 이것도 좌우 합작이에요. 남조선 신민당.
아,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좌익 진영 볼게요. 남조선 신민당. 백남훈이 조직했다. 백남훈 우리 뭐 할 때 배웠었죠? 역사 공부할 때 했었죠? 일제시대 역사할 때 사회경제사학,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 할 때 배웠던 그 백남훈이에요. 조선민족의 진로 이런 책도 쓰고 그랬죠?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이 조선공산당은 해체됐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만드는데 이 다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중에 보면 다 남조선 노동당으로 합쳐져요. 박헌영이죠. 북한 쪽은 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쪽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제목은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 세력이에요. 남한에서 활동했던 정치 세력입니다. 백남훈은 나중에 또 월북을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여운형과 안재홍은 좌우합작이에요. 그쵸? 그럼 좌우합작은 어디다 넣어요? 중도 세력에다 포지션을 넣고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런 당들은 무슨 뭐라고 보면 돼요? 반탁.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 남조선 신민당, 조선공산당, 남조선 노동당은 뭐? 찬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 갈 텐데, 자,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그만 이제 쉴게요. 여기 좀 보세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가지고 30분 수업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하나 가지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몰고 온 게 이런 상황이죠. 이런 정치적 상황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몰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로 정리할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이행되려면 맨 처음에 뭐가 개최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쉬었다가 이제 그거서부터 할 거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서부터. 잠깐 쉬겠습니다.